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안영찬 교수입니다. 저 안영찬 교수의 2026 비즈니스 렉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특강 주제는 정의란 무엇인가입니다. 정의는 결국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사례를 토대로 무엇이 정당한가라는 질문의 답을 함께 추적해 보시죠.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 강의는 마이클 샌델의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를 바탕으로 저 안영찬 교수만의 인사이트를 더하여 구성하였다는 점을 밝힙니다. 이마누엘 칸트는 도덕적 행동의 가치를 결과가 아닌 동기에 두었습니다. 그는 도덕적 원칙이 보편적이어야 하며 개인의 자유와 의무를 조화롭게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도덕적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며 정의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행위의 도덕적 가치는 결과가 아닌 동기에 달려 있습니다. 칸트의 철학은 복잡하지만 도덕 형이상학의 기초는 중요한 질문을 다룹니다. 도덕의 최고 원칙은 무엇인가? 그리고 자유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들은 도덕적 판단의 근본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칸트의 철학은 도덕적 가치를 행동의 결과가 아닌 동기에서 찾습니다. 도덕 형이상학의 기초는 도덕의 최고 원칙과 자유의 본질을 탐구합니다. 도덕적 행동은 정언 명령에 따라야 하며 이는 조건 없는 명령으로 도덕적 의무를 강조합니다. 이마누엘 칸트는 1724년 동프로이센의 코에니히스베르크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가정은 부유하지 않았고 부모님은 개신교 경건주의자였습니다. 1781년 칸트는 첫 주요 저서인 순수이성 비판을 출간했고 4년 후 도덕 형이상학의 기초를 발표하며 도덕 철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칸트 철학의 핵심은 선의지, 의무, 자율, 정언 명령입니다. 선의지는 결과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선합니다. 의무는 올바른 이유로 행동하는 동기입니다. 자율은 자신에게 부여한 법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정언 명령은 조건 없이 명령하는 도덕 법칙으로 보편성과 인간성 존중이 핵심입니다. 칸트는 보편적 인권을 강조하며 모든 인간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단순한 집단적 행복의 도구로 취급될 수 없으며 장기적으로 공리가 극대화될 수 있는 이유로 인권을 옹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를 존중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권리는 공리 극대화에 기여하기 때문에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공리가 다수의 행복을 위해 소수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칸트는 인간의 존엄성은 이성적 존재로서의 능력에서 나오며 이는 자기 소유나 신의 선물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칸트는 공리주의를 비판하며 권리를 무시하고 최대 행복을 계산하는 방식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쾌락을 준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옳다고 할 수 없으며 다수가 특정 법을 지지한다고 해서 그 법이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칩니다. 도덕은 욕구가 아닙니다. 도덕 원칙을 욕구로 생각하면 도덕의 진실을 오해하게 됩니다. 공리주의의 행복 원칙은 도덕성 확립에 기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그를 선하게 만드는 것과 다릅니다. 이익 추구에 신중하거나 약삭빠르게 만드는 것은 덕이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과는 다릅니다. 칸트의 도덕 철학에서 자유는 단순히 하고 싶은 일을 방해받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는 자유를 자신에게 부여한 법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라 정의합니다. 이는 자율적이고 도덕적 판단에 기반한 행동을 의미하며 진정한 자유는 내면의 도덕적 법칙에 따르는 것입니다. 칸트의 논리는 욕구의 노예로서의 인간을 설명합니다. 쾌락이나 고통 회피를 추구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가 아닌 식욕과 욕구의 노예로 행동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외부에서 주어진 목적을 위한 것이며 이는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아이스크림 맛 선택은 단순한 기호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닐라, 초콜릿, 에스프레소 중 어떤 맛이 내 기호에 가장 잘 맞는지 결정하는 것은 이미 내재된 욕구에 의해 좌우됩니다. 이는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 이미 결정된 선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소비자의 선택은 종종 외부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에스프레소 아이스크림을 선택하는 것은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행동입니다. 이는 동기 판단과 정언 명령이 적용된 결과로 소비자는 외부에서 이미 결정된 내용을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스프라이트 광고는 소비자의 선택을 유도하는 심리적 메커니즘을 활용합니다. 당신의 갈증에 복종하라는 메시지는 소비자의 무의식적 욕구를 자극하여 선택의 자유가 아닌 복종을 실천하게 만듭니다. 이는 광고가 소비자의 갈증을 충족시키는 행동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자유지상주의는 개인의 선택이 자유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욕구가 어디서 왔든 내 선택이라면 자유라는 반론이 있습니다. 공리주의는 욕구 충족이 행복을 가져온다면 결과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광고나 사회가 만든 욕구를 따르는 것도 자유로운 선택인지 우리는 정말로 욕구를 선택할 수 있는지 질문이 제기됩니다. 자율은 개인이 스스로 부여한 법칙에 따라 행동하며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강조합니다. 이는 진정한 자유를 의미합니다. 반면 타율은 외부에서 주어진 결정에 따라 행동하며 욕구와 충동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개인의 행동과 선택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당구공이 손에서 놓여 땅에 떨어지는 것은 중력의 법칙에 지배받는 자연현상입니다. 이는 공의 자유로운 행동이 아니며 중력에 의해 결정됩니다. 마찬가지로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나를 보고 자유의지로 행동했다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는 물리적 법칙에 따른 결과입니다. 두 가지 경우에서 떨어지는 물체, 즉 나와 당구공은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둘 다 중력의 법칙에 지배받는다. 여기에는 자율이 작용하지 않았기에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이는 당구공이 높은 곳에서 누군가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고 해서 당구공에게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칸트는 자연법칙에 의해 당구공과 떨어지는 사람 모두 중력에 지배된다고 설명합니다. 자유는 부재하며 스스로 부여한 법칙이 아닌 물리법칙을 따릅니다. 도덕적 책임은 자유로운 행동이 아니므로 물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자유와 칸트가 말하는 도덕의 연관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윤리보고서를 늦게까지 쓰는 이유는 철로를 이탈한 전차의 도덕적 딜레마를 고민하기 때문입니다. 룸메이트가 왜 이런 고민을 하느냐고 묻습니다. 이는 도덕적 책임과 선택의 문제를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칸트는 타율적 결정의 연쇄를 분석하며 우리의 행동이 외부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때 주체가 아닌 도구가 된다고 설명합니다. 바닷가재를 먹기 위한 모든 행동은 내가 선택하지 않은 욕구를 따르는 것이라며 이는 자유의 부재를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노력하는 삶은 합리적일까요? 이는 목표 지향적 삶의 가치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킵니다. 또한 욕구 충족이 행복을 보장하는지 혹은 진정한 자유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도 제기됩니다. 칸트의 목적 그 자체로서의 행동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칸트는 자유를 인간의 본질로 보며 인간은 스스로의 법칙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이는 인간이 외부 목적의 도구가 아닌 그 자체로 목적이 되는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유로운 행동 능력 덕분에 인간의 삶은 특별한 존엄성을 지닙니다. 칸트의 사상에 따르면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을 목적 그 자체로 존중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인간을 단순한 도구로 보지 않고 모든 사람의 인권을 옹호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인간의 이성적 능력과 존중받을 가치가 있기에 우리는 서로의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덕적 가치는 행동의 결과가 아닌 동기에 달려 있습니다. 칸트에 따르면 중요한 것은 동기이며 이는 특정한 종류여야 합니다. 옳은 일을 하는 이유가 옳기 때문이어야 하며 이면에 숨은 동기 때문이어서는 안 됩니다. 선한 의지는 그 자체로 선하다. 결과나 효과에 의존하지 않고 그 자체로 충분한 가치를 지닙니다. 비록 의도가 널리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그 자체로 빛나는 가치가 있습니다. 이는 도덕적 행위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의무 동기는 도덕법에 순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칸트는 의무 동기를 올바른 이유로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반면 끌림 동기는 자기 이익이나 욕구를 채우기 위한 행동을 의미합니다. 도덕적 가치를 부여하는 동기는 의무에 기반해야 합니다. 신중한 가게의 주인은 평판을 고려하여 정직하게 행동합니다. 세상 물정을 모르는 아이가 빵을 사러 왔을 때 주인은 원래 가격을 부르며 바가지를 씌우지 않습니다. 이는 소문이 퍼져 장사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정직함이 장기적으로 더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점주의 행동은 겉보기에는 정직해 보이지만 평판을 유지하기 위한 이기심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 이는 진정한 윤리적 가치의 부족을 강조합니다. 진정한 청렴성을 위해서는 도덕적 원칙을 구현하는 자기 이익을 넘어서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점주의 행동은 유익하지만 진정한 윤리적 헌신의 깊이가 부족하여 비즈니스 관행에서 진정한 도덕적 가치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정직은 최선의 수단입니다. 칸트가 강조한 신뢰와 공정한 가치를 바탕으로 한 기업은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뉴욕의 바른거래 사무국은 이러한 가치를 지지하며 정직을 중시하는 기업 문화를 촉진합니다. 칸트는 바른거래 사무국을 비난하지 않으며 정직한 거래를 장려하는 것은 칭찬할 만하다고 봅니다. 원칙을 고수하는 정직은 도덕적 가치를 지니지만 이익을 위한 정직은 도덕적 가치가 없습니다. 칸트는 원칙을 고수하는 자만이 도덕적 가치를 부여하는 유일한 동기인 의무 동기에 포함된다고 주장합니다. 메릴랜드 대학교는 학업 부정직에 맞서기 위한 서약 캠페인을 시행했습니다. 부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서약한 학생들은 지역 상점 할인 카드를 받아 12% 할인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참여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했으며 윤리적 인센티브가 청렴성을 증진하는 데 효과적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칸트는 할인과 같은 인센티브에 의해 주도되는 행동은 도덕적 가치가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할인이 위법 행위를 줄이는데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윤리적 질문은 남아 있습니다. 윤리적 행동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것이 진정으로 도덕적 가치가 있는가? 칸트의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진정한 도덕성은 외부 보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내재적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직한 행동이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까요? 결국에는 결과가 중요합니다. 순수한 의무감만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그렇기에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기업이 정직이 이익이라며 윤리 경영을 한다면 이는 진정한 윤리 경영일까요? 학교나 정부가 선행에 보상을 준다면 도덕성을 높이는가 낮추는 것일까요? 각각의 질문에 한번 답변해 보시죠. 칸트는 자살을 목숨 보존의 의무와 관련지어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댁에 살고 싶은 강한 욕구가 있으며 이는 의무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목숨을 보존하기 위한 조심스러운 행동은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안전띠를 메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점검하는 일은 타산적인 신중한 행동이지 도덕적 행동은 아닙니다. 칸트는 자살을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삶을 좋아해서 살지 의무로서가 아닙니다. 가령 희망을 잃은 비참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절망에 가득 찬 이 사람은 살고 싶은 욕구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마음이 끌려서가 아니라 의무감에서 삶을 보존하려는 의지를 가진다면 그의 행동에는 도덕적 가치가 있습니다. 칸트는 비참한 상황에서도 의무감에서 삶을 보존하려는 의지를 강조합니다. 이는 도덕적 가치가 있는 행동으로 간주됩니다. 반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살고 싶은 욕구가 삶을 유지하는 동기가 되지만 도덕적 가치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칸트는 의무감에서 비롯된 삶의 보존이 더 높은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봅니다. 칸트는 감정 없이 의무로 돕는 사람을 도덕적 인간형으로 봅니다. 이들은 타인에게 동정심을 느끼고 돕지만 쾌락을 느낀다. 동정심에서 나온 선행은 아무리 옳고 다정해도 도덕적 가치가 떨어진다고 칸트는 주장합니다. 이는 의무에 기반한 도덕적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칸트는 냉정한 영혼을 가정합니다. 이타주의자는 불행히도 사랑이 식어버린 인간형으로 연민과 동정이 메마른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냉정한 영혼은 자신의 무관심을 떨쳐내고 타인을 돕습니다. 내키지는 않지만 순전히 의무감에서 타인을 돕는 것이며 이때 그의 행동은 도덕적 가치를 지닙니다. 칸트의 분석에서 선행은 동정심에서 비롯되며 타인을 돕는 과정에서 쾌락을 느낍니다. 동기는 끌림과 의무로 나뉘며 도덕적 가치는 칭찬과 격려를 받을 자격이 있지만 존중받을 수는 없습니다. 의무감에서 나오는 선행은 내키지 않지만 의무감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 도덕적 가치를 가집니다. 칸트는 인간의 도덕적 본보기를 강조하며 쾌락을 느끼는 행동이 도덕적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중요한 점은 선행의 동기가 그 행동이 옳기 때문이어야 하며 쾌락을 주기 때문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감과 연민은 도덕성에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감정이 없는 행동이 진정으로 도덕적일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결과가 동기보다 더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감정이 없는 사람만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까요? 의무와 공감이 결합될 때 그러한 행동의 도덕적 가치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질문은 윤리와 도덕에 대한 우리의 이해의 도전을 제기합니다. 몇 년 전 워싱턴 DC에서 열린 전국 철자 맞히기 대회에서 한 14세 소년이 심사위원의 실수로 다음 단계로 진출했지만 자신의 실수를 솔직히 인정하고 탈락했습니다. 이 사건은 정직과 도덕적 용기의 중요성을 보여주며 신문과 매체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 신문은 이 정직한 아이를 철자대회 영웅이라 칭송했고 아이 사진이 뉴욕타임스에 실렸습니다. 아이는 기자에게 심사위원이 저더러 아주 정직하다고 했어요 라고 말하며 자신의 동기 일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칸트의 관점에서 철자대회 영웅에 진실된 발언은 도덕적 가치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죄의식을 회피하려는 동기라면 도덕적 가치가 부족하지만 의무감에서 비롯된 행동이라면 도덕적 가치가 있습니다. 진실을 말한 이유가 부정적 여론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도덕적 가치가 결여됩니다. 아이의 행동이 옳은 이유로 옳은 행동을 했다면 그때 기분이 좋았다고 해서 도덕적 가치가 떨어지진 않습니다. 이는 쾌락이나 만족과 상관없이 도덕적으로 가치 있는 행동이 됩니다. 도덕적 가치는 행동의 동기와 의무에 따라 평가되어야 합니다. 도덕의 최고 원칙은 의무감에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칸트는 이를 도덕 형이상학의 기초에서 설명하며 의무의 필수 조건을 강조합니다. 도덕적 행동은 개인의 만족이나 쾌락이 아닌 의무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도덕적 가치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관점인 것입니다. 칸트는 세 가지 대조를 통해 도덕 철학을 설명합니다. 첫째, 의무 대 끌림. 둘째, 자율 대 타율. 셋째, 정언명령 대 가언명령입니다. 이 대조들은 도덕적 행동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며 도덕적 의지를 이성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정언명령과 가언명령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언명령은 X를 원한다면 Y를 하라처럼 조건에 따라 행동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가로서 좋은 명성을 얻고 싶다면 고객을 정직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반면 정언명령은 조건 없이 그 자체로 바람직한 행동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정직해라와 같은 것입니다. 정언은 조건 없이 적용되는 명령을 의미합니다. 칸트는 정언명령만이 도덕적 명령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어떤 정치인이나 추문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어조로 조건 없이 예외 없이 부인할 수 없는 명령을 뜻합니다. 칸트의 행동준칙은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있는 원칙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규칙입니다. 이는 내 행동이 모든 상황에서 모순 없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보편화 가능성은 도덕적 명령의 핵심이며 모든 개인의 행동이 이 원칙에 부합해야 합니다. 거짓 약속은 도덕적 딜레마를 초래합니다. 돈이 급히 필요할 때 갚을 수 없음을 알면서도 돈을 빌리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칸트는 이러한 거짓 약속이 정언명령에 어긋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신뢰를 깨뜨리고 사회적 계약의 근본을 위협합니다. 보편화된 행동주의는 거짓 약속이 정언명령과 맞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돈이 급할 때마다 거짓 약속을 한다면 결국 아무도 그 약속을 믿지 않게 됩니다. 약속을 지키는 행위 자체가 무의미해지며 이는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입니다. 아이들이 새치기를 하거나 경솔한 말을 할 때 어른들은 종종 사람들이 죄다 그렇게 행동한다면 이라고 묻습니다. 모두가 거짓말을 한다면 누구의 말도 믿지 않게 되고 결국 우리는 모두 불행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공동체의 윤리를 위협합니다. 칸트는 거짓 약속이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이유를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와 욕구보다 내 필요와 욕구를 앞세우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는 내 행동이 보편화될 수 있는지 판단하고 정언명령에 맞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언명령의 두 번째 공식은 인간을 목적 그 자체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칸트는 인간과 물건의 본질적 차이를 강조하며 인간은 이성적 존재로서 절대적이고 본질적인 가치를 지닌다고 설명합니다. 인간을 단순한 수단이 아닌 목적 그 자체로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정언명령의 두 번째 공식은 거짓 약속이 왜 도덕적으로 잘못인지 설명합니다. 돈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갚겠다고 약속하고 돈을 빌린다면 이는 상대를 이용하는 행위입니다. 상대를 존중해야 할 목적으로 대하지 않고 자신의 금전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단으로 이용하는 셈입니다. 자살과 타살은 모두 인간을 수단으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자살은 자신의 생명을 끊는 선택이고 타살은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입니다. 도덕적으로 자살과 타살은 동일한 이유로 정언 명령에 어긋납니다. 우리는 흔히 도덕적으로 타살과 자살을 하늘과 땅 차이라 생각합니다. 칸트의 관점에서 타살과 자살은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타살은 타인의 목숨을 수단으로 삼아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이며 자살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수단으로 삼는 것입니다. 두 경우 모두 인간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대하는 점에서 잘못된 행위로 간주됩니다. 어떠셨나요? 강의 내용이 조금 흥미로우셨습니까? 아쉽지만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음 제6강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정의를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Never Stop Change, People First 안영찬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방대한 고급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